que el equipo el año pasado al final, ¿sabes? Nos completamos bien. Creo que tuvimos un principio de temporada muy malo. Entonces yo creo que eso nos perjudicó para el final de temporada. Pero, ¿sabes? 작년 성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말보다 시즌 때 좀 실력으로 증명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얘기로 시작합니다. 김태형 감독 2년차 프로야구 롯데가 올해는 과연 가을 야구 가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올 시즌 전망해 봅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부산 전국체전 준비와 부산 여성들의 고용 상황도 짚어봅니다. 시범 경기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각 팀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심층토론 전문가 두 분과 올 시즌 롯데전력 평가해 봅니다. 한만정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염종석 부산 MBC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롯데 야구 너무 아쉬웠는데요. 순위표 한번 보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 의원님, 뭐가 가장 아쉬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위표 보시면 알겠지만 7위거든요. 뭐 네. 럭키 세븐이라 좋긴 좋은데 이게 뭐 우리 부산 우리들 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매년 이렇게 그 가을 야구를 맛보지 못하니까 가슴이 아팠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네. 투수진이 그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중간 불펜이 무너진 것. 그 다음에 모든 선발 투수 나균환이라든가 이런 투수들이 부상. 이게 결국은 가을 야구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네, 염 의원님. 해외 전지훈련 잘 마치고 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선수를 해봤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과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은 상당히 연습 효과도 있고 상당히 그게 좋다고 보는데 올해는 연습장이라든지 모든 게 시설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크게 볼 수 있는 점이 대만 국가대표팀과의 연습 경기를 거기서 몇 차례 하고 왔다는 거. 네네. 상당히 아마 우리 지금 롯데에서도 국가대표로 차출되지 않은 선수도 있는데 그 국제팀들과 대만 팀들이 또 실력이 낮은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기를 비록 연습 경기지만 경기를 하고 왔다는 데 대해서 이 선수들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형 감독의 롯데를 맡으면서 사실 팬들의 기대가 굉장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진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 입장은 이게 우리 팬들이 여러 같은 응원으로 그러니까요. 모셔온 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김태형 감독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포스트 시즌입니다. 네. 이런 단기전에 장점이 있고 또 우승도 한 그런 천부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가을 야구를 해야 무슨 네. 자기의 장점을 보여야 되는데 가을 야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계약 반환점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 입장도 본인이 밝혔듯이 한 경기 한 경기를 이거는 포스트 시대 마지막 경기로 생각하고 모든 걸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올해는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각 포지션별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투수 부분이죠. 네, 올해도 투수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작년 시즌의 어떤 선발 중간 마무리 네. 이게 좀 착착 맞아 떨어졌더라면 5강은 충분했을 거예요. 아마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인데 작년 초반에 구승민 선수가 뭔가 모르게 멘탈이 무너지면서 그죠. 뭐 결국에 FA라는 게 제일 컸겠죠.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어떤 게임 운영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초반에는 구승민 선수 때문에 중간 투수들이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시즌 중반에 오면서 우리 왼손 투수 그 선수가 부상이 오면서 조금 한 달 정도 이탈이 됐거든요.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투수를 보게 되면 김원중 선수가 좀 힘들었는데 올 시즌 어쨌든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가 FA라는 계약을 하면서 조금 마음의 짐을 털었거든요. 두 선수 잘해줄 걸로 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지 선수 말고 또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오면서 왼손 투수에 150km 가깝게 던지면서 다양한 어떤
어떤 변화구들을 구사하면서 원투 펀치 강력하게 구성해 줄 걸로 예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산에서 이적을 한 정철원 선수가 또 중간에 좀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지금 시즌 이제 시작에 가까운 지점이지만은 이런 점만 볼 때는 상당히 올 시즌 좀 청사진은 보이는데 작년 시즌에 좋지 않았던 투수들의 모습들이 결국 올해도 좀 투수들이 약하지 않나 하는 건데 저는 좀 반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점수를 더 후하게 줄 수 있다. 염 의원님이 짚어주기는 하셨는데 외국인 1, 2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자하고 이제 데이비슨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반즈 선수는 2003년도에 네. 피홈런이 6개뿐이 없었어요. 근데 김태형 감독이 오고 자꾸 도망가는 피칭보다는 투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면 승부해라.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반즈가 정면 승부하다 보니까 홈런이 18개를 와요. 홈런을 허용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태형 감독이 반즈한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하는 야구를 좀 해달라. 무조건 정면 승부가 아니고 이런 이제 제안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데이비슨 선수가 하나하고 경기에 4이닝 동안에 1실점을 하면서 위기가 굉장히 많이 봉착이 됐어요. 말루도 있었고 2루, 2, 3루가 네네. 있었는데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데이비슨 선수가 애틀랜타에 있을 때 또 월드 시리즈 우승한 멤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큰 선수가 아쉬운 단점은 결국 구속입니다. 구속이. 예, 150km 네네. 이상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하나와의 시범 경기에서 151km까지 찍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 더군다나 염 의원이 얘기했듯이 데이비슨의 위기관리 능력 이게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롯데의 반즈 그다음에 데이비슨 완투 이 자완이 확고하게만 자리 잡아준다면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가을 야구를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투수 아니겠습니까? 보완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박세웅 투수 올해 부활합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몇 뭔가 년째 우리가 계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토종 선발 투수로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롯데 투수들 봐서는 박세웅 선수가 뭐 그렇게 토종 선발 중에는 못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뭐 결국에는 자기 로테이션 잘 시켜주고 했는데 결국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감독이라든지 스텝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는 몇 년간 봤을 때는 현저히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매년 얘기하지만은 박세웅 선수가 국내 선발 투수의 어떤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줘야지 외국인 선수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박세웅 선수 올해는 좀 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왼손 투수 김진욱 선수와 나균환 선수가 조금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연습 경기를 해오면서 캠프했고 그죠? 그리고 시범 경기 했는데 아직까지 김진욱 선수나 나균환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의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슬아슬한 느낌은 있기는 하거든요. 박세웅 선수가 중간 뭐 3선발이니까 결국 3선발에서 좀 자리를 굳건히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구력이 김진욱 선수가 불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김태현 선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좀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두 자완 투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진욱 투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잘 던지다가 또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면서 제구가 네, 안 돼요. 네, 네.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볼넷이라든가 몸에 맞는 공이 나왔는데 불안해서 올해 그 시범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LG와의 경기에서 45개의 공을 던졌는데 네. 4이닝 동안 45개 공을 던졌는데 33개가 스트라이크입니다. 33개가 네, 스트라이크. 네, 그러니까 네. 예년과 예년의 김진욱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모자른 게 뭔지를 파악이 됐다. 결국은 제구력이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패턴을 가져가면 염정석 위원이 얘기했던 김진욱 선수 한 단계 좀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 근데 김태현 선수는 역시 신인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선수를 믿고 롯데의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간 불펜으로를 좀 갈 거냐 아니면 2군서부터 시작할 거냐는 김태현 감독의 고민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중반 이후에 중간 개투가 부진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FA에 계약한 구성민, 김원중 투수 뒷문 단속 잘 하겠습니까? 요 앞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네, 결국엔 작년에 두 선수 모두 다 FA라는 어떤 큰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올 시즌에는 뭐 팀으로서도 사실 오버페이 하지 않은 것 같고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고민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롯데라 하는 어떤 서로 좀 마음에 맞는 이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선수도 되게 홀가분한 마음일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요 두 선수 플러스 이제 최준용 선수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 개막전에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정철원 선수, 이 선수가 구승민 선수가 작년 시즌 말고 그 전 시즌을 봤을 때 이 정철원 선수와 구승민 선수가 중간에서 뒷받침해 준다면은 충분히 롯데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김원중 선수도 앞에 투수가 안정적이면은 본인도 올라가서 아주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개막전 합류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정철원 선수, 박진 선수, 또 박준우 이런 젊은 투수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투수의 전력은 저희가 평가할 때 네. 마이너스냐 플러스 요인이냐를 아, 지켜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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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롯데 입장에서는 최준용 선수의 부상 그리고 젊은 선수를 잇는 반면에 경험이 있는 정철원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데려왔다는 것이 틀림없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거 롯데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정총원 선수가 구승민으로 가는 그 중간 역할, 김원중으로 가는 중간 마무리를 최준용이 하는 그 역할을 어떻게 맡겨주느냐. 그리고 올해 롯데의 가장 핵포인트는 정철원이다. 정철원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작년에 모자른 7승을 플러스 업을 해야만 가을 야구를 가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의 활약을 이 롯데 팬들, 저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선수도 이게 올 시즌에 피치 클락이라는 이 변수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 7승도 전부 다 한 점 차. 다 이기고 9회 8회 역전해서 진 경기거든요. 이런 것만 보완을 한다면 올해 그 부산 팬들이 염망하는 가을 야구를 넘어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번엔 이제 타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나고 황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윤동희 선수, 나성엽 선수, 고승민 선수, 황성빈 선수, 손호영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에 모두 100안타 이상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활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니어급 선수들입니다. 모두 다. 네, 네. 뭐 나이는 30대도 있지만은 시니어급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김태형 감독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로 작년에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조금 더 단단한 타선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홈런 타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우리 이 전체적인 타선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말씀하셨던 이 5 선수 중에 조금 더 장타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선수가 한두 명이 나온다면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타선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승민 선수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 타자 5명 한번 또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김태형 감독이 이 선수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이거. 첫째, 성실. 둘째, 희생정신. 그다음에 팀을 위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더라도 이 선수 나승엽, 고승민, 손호영 이런 선수를 보더라도 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성실하고 훈련에 아주 적극적인 선수거든요. 거기서 성공한 것이 손호영이라는 선수란 말이죠. 이 손호영 선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 네. 또 자기가 LG에서 방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롯데 오면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한 선수라고 보면 이런 선수들을 토대로 김태형 감독을 계속 푸시를 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제2의 손호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나승엽 선수도 상무에서 오면서 경험이 늘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호영 선수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 동계 전지훈련에서도 MVP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작년 시즌에 그죠. 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서 제일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그 기억들은 아마 올 시즌도 이어질 걸로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작년 시즌에 이 좋았던 기억들이 지금 캠프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즌 가면은 또 약간은 어떤 파도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업다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앞에 얘기했지만은 손흥민 선수는 프로야구 1군 무대에 아주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조금 걱정이 된다면은 조금 업다운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손흥민 선수가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어떤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볼 때에 빅트 레이어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저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KBO 최다 안타도 기록을 했었죠.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팬들이 그렇습니다. 100안타 친 선수가 6명. 그다음에 거기에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운 레이에스. 이렇게 있는데 왜 가을 야구를 못 가냐. 네, 이러고 네, 이제 네.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이에스는 이제는 한국적인 문화에 더 적응해 가고 있다. 부산 사람이 거의 돼 가고 있거든요. 뭐 회라든가 음식의 문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어울려지기 때문에 네, 네. 작년에 기록도 세웠지만은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한다고 보면 레이에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선수들이 100개 이상의 안타를 계속 치면 타선의 문제는 타 팀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이 투수력과 그다음에 부상 이것만 좀 겸비가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영감독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빅터 레이어스? 예, 지금 저는 빅트레이어스가 조금만 더 업이 된다면 앞서 말했던 이 5선수들의 어떤 기량들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은 장타력이 조금 부족가 되는데 빅트레이어스 선수도 조금 더 장타력을 좀 업그레이드는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냥 팀 전체적으로 봐서는 롯데자이언츠가 24시즌에 어떤 장타율 보면은 중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루율도 그렇고 공격력이 좋다는 한만정위원의 얘기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 장타율은 좋은 근데 홈런 순위, 팀 순위를 보게 되면 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타율, 그러니까 2루타, 3루타가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홈런 수가 조금 더 나가야지 결국에는 뭐 잔루도 없어지고 뭐 점수도 좀 많이 뽑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5선수도 얘기했지만 빅터 레이스 선수도 조금 홈런 개수가 좀 더 나와야지 팀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이번 시즌에 눈여겨볼 선수 한두 선수 좀 짚어달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투수 쪽이니까 예. 뭐 터커 선수야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야 될 선수고 두산에서 데려온 이제 정철원 선수. 네. 작년에 우리가 김태형 감독이 데려와가지고 손흥민 선수 얼마나 빛났습니까, 그죠? 정철원 선수에게도 올해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김태현 좋은 신인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중간이든 선발이든 뭔가 마음만 좀 딱 잡고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김태현 선수가 어떤 요긴한 경기마다 한 시즌을 통틀어 봤을 때는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두 선수에게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타자 쪽의 측면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호영 선수. 작년 플러스 효과가 틀림없이 있고 시즌 중에 MVP를 받았거든요. 전지훈련에. 그러면 올해는 뭐 완전 하이패스에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선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 좌타자인 나승엽 선수의 이 활약, 홈런이 이제 강강히 나오고 저 염도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홈런이 안 나오니까 펜스를 확 내렸지 않습니까? 5m를 확 내렸으니까 올해의 모자른 부분은 일단 장비로서 채우고 구장에 그걸로서도 채워서 롯데의 가을 야구는 올해는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가 여기 묻어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부산 그 롯데 팬들의 제발 소원이 가을 야구 좀 가자 하는 건데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자, 중간 불펜이 네. 어떤 역할을 하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정철원 선수. 그리고 빨리 부상해서 자기 몸을 만드는 최주영 선수가 합류하면 더 큰 힘이 되겠죠. 그다음에 김원중 선수, 구승민 선수, FA의 거액을 지금 롯데에서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이유는 롯데 가을 야구 올해 가겠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다른 선수에게 시너지가 나면서 롯데 입장은 올해 가을 야구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 의원님 가을 야구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의외의 선수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유강남 포수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투수를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지금 유강남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저도 잘 모르지만 시범 경기 하면서 본인의 어떤 컨디션도 제가 모든 걸 다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유강남 선수가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작년 시즌에 보게 되면은 포수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유강남 선수가 올해 좀 좋은 컨디션에서
마운드의 어떤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포수로서 마운드 자리를 잡아준다면 저는 지금 뭐 정철원 선수, 손호영 선수 많은 선수를 얘기하지만 이 선수가 자리 잡아줘야지 저희가 5강 갈 수 있는데 좀 확률이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피치 클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KBO 리그가 시간을 빠르게 그러니까 좀 박진감 넘치는 이런 KBO 리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제죠. 볼을 잡고 뭐 12초 룰이 있고 주자 있을 때는 또 18초 룰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투수한테 큰 영향입니다. 작년 시즌까지는 어쨌든 경고만 줬지만 올 시즌 바로 볼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투수 입장에서는 포수의 사인을 전적으로 믿는 투수가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면서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씩 반씩 가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볼 하나 안 던지고 사실 생각하다가 볼 판정을 받게 되면은 좀 상당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경험이 있는 선수도 이게 올 시즌에 피치 클락이라는 이 변수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운드에서 조금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조금 빠르게 포수와의 어떤 대화하는 이 장면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외적으로 더가웃 안에서도 포수와 투수의 어떤 대화가 좀 많아야지 아무래도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투수 압박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피치 클록은 시작이 됐고, 그다음 피치컴 포수가 눌러서 귀에다 대고 이제 던지는 피치컴이 해서 사인 교환 시간을 줄이면서 천막만중이라는 거를 일단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롯데 자이언트 입장에서 플러스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뭐 결코 플러스는 아니에요. 투수가 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원중 투수 같은 경우 작년에 154회로 피치클록에 걸리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것도 올해 영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그 시즌 동계훈련 동안에 김원중 선수가 달라진 모습이고 시범 경기 때 보면 자 일단 자세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머리도 딱 단정하게 깎고 가을 야구 안 가면 모든 걸 걸겠다라는 각오로 던지고 그다음에 공 잡고 던졌을 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지금 던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롯데자이언트 입장은 플러스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이크 존 높이가 0.6%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투타 모두에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타자보다는 투수가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반즈라든가 데이비슨 또 롯데 투수들 그다음에 박세웅 투수도 슬라이더라든가 커브를 위주로 해서 주무기로 갖고 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깨 귀 부분에서 떨어지는 공이 스트라이크가 됐다면 롯데 입장에서 그 공을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판정을 못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낙차큰 변화구보다는 빠른 구속을 가지고 변화되는 염조수 위원이 한참 전성기 때 던졌던 이 슬라이더의 투수들이 올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뭐 단호하게 타자들이 더 유리해졌다고. 타자가 유리해졌다. 사실 투수 입장에서는 마운드에서 던질 때 뭐 포수의 무릎 이런 식으로 피칭은 많이 하지만은 이게 조금 볼이 정확하게 여기만 안 들어가고 좀 뜰 때도 있고 한데 그게 투수 입장에서 볼이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라이크 존이 많았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자들 어깨 높이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볼을 때리게 되면은 뜬공 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조금 낮아지면서 오히려 타자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장타도 또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스트라이크 비율도 좀 떨어지니까 타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마침 또 장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직구장 외야 담장의 높이가 다시 5m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롯데 타점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계속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장타력은 작년에 좋았지만은 장타율은 좋았는데 홈런 수가 작았다는 얘기는 계속했지 않습니까? 5m가 낮아지면서 홈런 수가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올 시즌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장타력인데 홈런 쪽에 홈런 개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5m를 낮춘 이유가 뭐냐. 롯데는 홈런 타자가 없어요. 중장거리 타자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홈런이 넘어가서 안 된 경우
그의 퍼센트율로 따지면 한 22%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의 중장거리 타자가 작년만큼만 치면 이게 홈런이 홈런이 되거든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데 입장에서 틀림없이 모두에 말씀드려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요인으로 간다면 가을 야구에 큰 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 MBC 라디오 야구 중계도 좀 많이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롯데에 대한 사랑 이번에 확실하게 회복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부산 주요 현안들을 분석하는 유센 이슈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송호연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너무 이거는 준비를 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불허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9월달까지 완료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조금 바삭바삭하고 할 때 공사를 하고 최대한 늦게까지 해가지고 체질에 맞춰갖고 하는 게 나으니까. 10월 17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06번째라고 합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한번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7일간 이어지게 되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그 이후인 10월 31일부터 6일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해서 이제 부산 전역에 있는 곳에서 총 81개의 종목을 위해서 총 120개의 경기장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영화제 30주년과 그리고 불꽃축제 20주년에 대한 부분도 더해서 이렇게 전국체전까지 더하다 보니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약 3만 명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까지 1만 명을 더한 약 4만 명의 선수들까지 부산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라 10월이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장애인체전도 두 주 뒤에 열린다는데 좀 소개를 미리 해주시죠. 네,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10월 이제 31일부터 장애인 체육대회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총 이제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이제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를 할 텐데, 이번 전국체전이 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최되는 만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장애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는 그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회가 통합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은 럭비 경기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럭비 협회에서는 경기장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반면에 이제 부산시에서는 9월 말까지 준비를 다 끝낼 거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정 안 되면은 구독운동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부산시에서는 총 82개의 경기장을 지금 이제 개보수 또는 신설해서 대회를 치룰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3개의 이제 종목에 대한 경기장을 신규로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럭비 경기장이 됩니다. 럭비 경기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삼락 생태공원을 럭비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그 생태공원을 가로지르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네. 그 배수로가 이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럭비 협회 쪽에서 지금 삼락 생태공원은 그 경기가 치르기 힘들다고 그런 요청을 줘서 부산시에서는 이제 구덕운동장, 맞습니다. 구덕운동장을 네. 경기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는 또 이제 프로 축구 경기가 있다 보니까 네, 여러 다른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경기가 또 네.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치를 요건이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삼락 생태공원을 여기 배수로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럭비 협회와 이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럭비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좀 조성을 해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혼선은 있지만 지금 큰
그 이견 없이 지금 조율되고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의 지적이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스쿼시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경남 시설을 빌려 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테니스 경기장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데 또 이 부분 어떻습니까? 뭐 전국체전에 대한 경기장들을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전국에서 이 전국체전을 준비를 하게 될 때 원외 그러니까 지역 외의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군데가 넘었었고 이제 경남에서나 울산 뭐 다른 지역에서도 3군데에서 5군데 정도는 원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경기장을 신설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인프라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승마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더 넓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원외 경기장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스쿼시 경기장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과정에서의 변경이 좀 있어서 당초보다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더 딜레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6월 이나 7월 정도의 완공 예정이었던 것이 이제 9월 말까지로 지금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실제로 경남 같은 경우가 작년도 체전 도시였는데 모든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경기장들의 완공이 9월 말까지도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협회와 계속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이 현장 근로자들과 그리고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의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기는 했지만 결국은 체전 전에 모든 것이 완공이 되는 것인 만큼 시운전이 가능한 9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되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경기장은 문제가 없는지 또 경기장 외에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체전을 진행을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외 경기장을 사용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8개 경기 종목을 이제 원외 했었고 서울에서도 체전을 할 때 12개 종목을 다른 원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부산만의 이제 그런 형사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행정 통합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대규모 이제 같이 이제 상생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이런 쪽으로 다른 도시들과 상생하는 구조로 간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외에도 경기장 외에도 이제 저희가 폐회식 준비라든지 그리고 홍보대사 선정 그리고 이제 대회 운영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준비해 나갈 그런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막식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상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아무래도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최근에 현장 방문을 아시아드 주 경기장과 수영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롬볼 경기장까지 가면서 신설이나 개보수가 되는 현장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현장의 근로자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동안은 조금 낙후된 시설들 때문에 관람객의 의자라든지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천장의 균열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 전국체전 기금과 국비 12 예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개보수가 되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후에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무대 공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구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뭐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감독님을 지금 현재 섭외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음향과 그리고 영상 송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정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좀 완성도 높고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개막식도 기대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요. 특히 부산은 여성 고용률이 최하위권이고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의 여성 노동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여성 고용률은 49.7%, 울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50.8%가 비정규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그 비율이 4번째로 높습니다. 부산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16%포인트 이상 높고 남성의 평균 임금은 343만 원이지만 여성은 2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좀 강화해서 이 출산이 꼭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어떤 비정규직 여성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할 필요가. 여성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 117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산 여성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여성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제2도시 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고용률뿐만 아니고 전체 고용률 자체가 지금 지역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거의 최하위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고용률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주요 지표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50.8%로 지금 울산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최하위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산업 구조가 부산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소규모 제조업을 위주로 이제 그 형성이 됐던 산업 구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서비스업이나 이제 IT 기술 이런 3차 산업이 좀 더 저희가 부산시에서 지금 주력을 해서 앞으로 저희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고용률이 좀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육아나 이제 가사 이런 것들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구조를 좀 만드는데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8%가 비정규직이다. 네,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 구조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이 좀 많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기도 하고 또 소규모 벤처기업이 많은데 이 모든 특징들을 보면 비정규직이 많은 편입니다. 더해서 업종 또한 산업구조의 75%가 관광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에서는 숙박이나 또 음식점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조금 영세한 서비스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관광계와 그리고 마이스 산업과 같은 서비스 구조에서 고용 창출의 부가가치가 좀 낮은 부분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계속해서 끌고 오려고 하는 시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또 봤을 때는 일자리에서는 금융보험업이 가장 임금이 높은 부분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 정규직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에 맞춰서 보다 좀 더 매력도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좀 더 정규직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제 젊은 여성층이 안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인구가 자꾸 타지로 유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성 고용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남성과의 차별이거든요. 임금이라든지 채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차별은 없습니까? 부산뿐만이 아니고 저 우리나라 이제 그 남녀 임금 격차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가장 큰 나라예요. 네, 그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보다 24.9% 평균적으로 낮은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과 그리고 육아를 양립해야 되는 여성의 입장,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이제 그 경력이 인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좀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육아와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양립을 시켜야 된다, 또 뭐 출산이 경력 단절이 안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어떠냐 하는 거죠. 일자리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 기업 문화, 그러니까 일자리 문화도 중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더해서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금 격차가 전년도 기준 71%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서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8,502원인데 남성은 26,042원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의 격차가 70%가 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흥미로운 지표를 보면 그동안 여성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이제 M자 곡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하향되는 지점이 35에서 39세 사이였는데 이 부분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그리고 육아휴직과 출산휴직 등 이렇게 일생활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연근무제나 휴직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덕분에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력 단절에서도 가장 높은 나이 연령대는 35에서 39세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연령도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출산, 결혼, 육아와 같은 가족 돌봄의 전통적 성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이 부담은 여전히 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현재도 지금 유연근무제나 휴직이 자유롭지 못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무적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 또 직장 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는 부분, 즉 정책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보이는 이런 M자 곡선의 완화와 같은 정책들은 보다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 하락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4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하락과 서울의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두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역대급으로 벌어졌습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두 지역 평균 매매 가격 차이가 8억 7천여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선 이달 초 두 지역 국민평형 아파트 가격이 무려 9억 7천여만 원이나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격차 확대는 수도권 인구 쏠림과 자본의 서울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노후 주택연금 수령액 차이 등 장기적으로도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확대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부산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오르지 않다면 당연히 그 연금 수준 차이는 부산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준공후 미분양 증가에 건설업 유동성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네, 굉장히 이제 양극화를 계속해서 띄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서울에 대한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지만 전국적으로 지역 모두가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보합 통합 정도의 느낌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쏠림 현상이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동부산의 뭐 해운대나 남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분양가는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은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 만큼 지자체별로의 이런 하락들이 지금 굉장히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인데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마이너스 0.08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은 0.20인 반면에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금 주택연금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정책적 지원에서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여러 가지 지역별 고민도 함께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갑작스레 저도 보면은 뉴스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강남을 중심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하기 때문인가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뭐 근본적인 원인을 할 수 있고 지금 최근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2024년도 2월 달에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제를 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 수요가 이제 억제되어 있다가 이제 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이제 그 억제된 수요가 지금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동안 교육
지역과 이제 모든 문화라든지 주거지가 이제 그 집중돼 있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형성이 되면서 강남 집값이 이제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크로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에 또 이제 그 주거지 그 가격 격차가 커지는 그런 기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이제 부산도 그죠. 이제 해운대나 남구권하고 그 외의 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 쏠림 현상도 수도권 일극 체제와 함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자산 가치로 인식을 해서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결국 가치가 오를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심리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결국은 부동산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구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그 주택 공급과 수요에 대한 원칙에서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 인구의 쏠림과 기업의 쏠림이 결국은 그 가치를 향상시켜 주다 보니 수도권으로만 현재 투자에 대한 심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러면은 주택연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소비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생활의 삶의 질 자체가 조금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평생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받아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의 가치를 매기는 이제 주택 감정 평가액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내리게 되면 이 평가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받는 이제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수입이 이제 줄어들다 보면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각 지역마다 차등해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주택연금 또한 이제 지급 기준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차등 지급하는 이런 방식들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부동산 정책 그러면은 계속 전국적인 그런 정책이 나왔지 지역에 맞는 좀 지역별 그런 부동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굉장히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세나 자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이런 부동산 관련된 뭐 양도소득세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청년 유출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 만큼 연령별로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이 부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을 LH나 뭐 접근을 해서 매입을 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해서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제 개소를 하는 만큼 조각 투자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부산에서는 더욱더 확대되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부동산 리츠 활성화와 같은 부분을 좀 더 유인책으로 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적으로는 또 다른 투자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이 지금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 부산시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서 실제로 우리 부산에 맞는 대책을 내는 게 가능할까요? 부산에서도 이러한 지점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가 이제 하나로 묶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수도권까지 이제 같이 이제 서울권역으로 지금 묶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부산 경남 행정 통합과 함께 부산과 경남 그리고 주변 위성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망 확충도 부산시에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계획도 지금 수립해 나가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부산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작업자 6명이 숨진 기장 반얀트리 공사 현장 화재 당시 화기 작업을 담당한 하청업체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상 1층에서 화기 작업을 할 당시 불티 방지 덮개나 방화포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장 소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며 안전관리자도 지난해 12월 퇴사해 공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빈집수가 전국 8곳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부산의 빈집수는 11만 4,245호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17곳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와 경남, 경북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인구 1000명당 빈집수도 34.75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의 누적 피해자는 2,962명으로 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산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국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로 283명이 더 늘어나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BNK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BNK 금융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BNK 금융그룹의 3정기업 대출 손실과 2023년 3천억 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가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해외여행 전 홍역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홍역 환자는 부산 2명 포함 모두 49명이 발생했고 올해도 지난 6일 기준 총 16명으로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근무 조건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유리천장 지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OECD 29개 나라 중에 2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꼴찌를 겨우 면한 건데 그만큼 아직도 여성이 일하기 힘들고 차별받는다는 의미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black and white.